안녕하십니까. 김철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산직 산야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봤는데, 학생들한테도 이 내용을 강의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는 법률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의 수준이 너무 좀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대체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겠지만은 법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노동법이 적어도 고용 내지는 해고에 관한 한 고용의 유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쪽의 영역으로 도망가려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다시 노동자 쪽 입장 내지는 노동계 쪽 아니면 정부 쪽 입장에서는 민법 쪽으로 도망갔던 사용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법 쪽으로 다시 끌고 오려는 해석과 입법에 의해서 노동법 쪽으로 끌고 오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법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용자와 다시 이를 노동법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충돌되는 것이 지금 현재 노동법 분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피해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자 측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가 계약직이죠. 그리고 계약직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 나중엔 입법에 의해서 다시 이를 노동법 쪽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고, 두 번째가 파견직입니다. 파견직도 역시 민법의 계약자유 원칙으로 도망갔던 사용자들을 파견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 이를 노동법 쪽의 영역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계약직도 아니고 파견직도 아니고 다른 형태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민법상의 도급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산해하청입니다. 그래서 산해하청의 첫 번째 케이스로 현대자동차의 산해하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는 처음부터 산해하청을 계획하고서 산해하청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정규직들이 사직이나 퇴직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공백이 생긴 공간에다가 산해하청 제도를 이용해서 산해하청 근로자들을 거기 혼재시켜서 근로시켰기 때문에 산해하청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걸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파견이다 라는 판단을 받아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케이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적법한 도급이냐 아니면은 불법 파견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면 이거는 파견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견은 생산직 라인에서는 파견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이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 자체로서 바로 불법 파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처음부터 아예 산해하청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장을 만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차종 중에 기아자동차에 모닉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모닉이라는 차는 경차지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기아자동차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아니고 기아자동차가 100% OEM을 줘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차입니다. 그 다른 회사가 어디냐? 동이오토라는 회사입니다. 동이오토는 그러면 어떤 회사냐 하는 것이 언론 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인용해서 동이오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1월 12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동이오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이오토는 태생부터 불법 파견 논란을 안고 출범했다. 이곳은 2001년 기아차 부품업체인 동이산업과 자본금 273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생산 전문 위탁 공장이다. 경차 생산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최초로 100%인 하청업체 도급 방식을 도입해 사내협력업체 17곳, 1207명을 고용했다. 기아자동차에게 도급을 받은 동이오토가 그 아래에 사내협력업체를 둬 비정규직만 생산직으로 뽑는 방식이다. 이후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등 유사한 100% 비정규직 공장이 확산됐다. 라고 동이오토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그거는 다른 또 영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모닝과 같은 경차를 과연 기아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생산을 맡겼을 때 그것이 생산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이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모닝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닝을 만들지 않으면 국내에서 모닝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전에 사내하청 관련해서 어떤 회사에 임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내하청 소송에서 패소해서 이러한 사내하청 시스템이 국내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임원 말씀이 그러면 라인 뜯어서 외국으로 가야죠.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이 100%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내하청이라는 이 제도는 사실은 노동법적으로는 좀 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20, 30년 동안 국내에서 제조업체가 중국이나 베트남 또는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지 않고 국내에서 제조업체 기반을 두고서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이 사내하청 제도가 허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내하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가해졌을 때 법원이나 노동부 쪽에서도 아주 심한 경우에만 불법 파견으로 판단을 했지, 웬만큼 조금 경계선상에서 애매한 부분은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동이오토 사내하청인데, 동이오토 사내하청은 처음부터 100% 사내하청으로 계획해서 만든 공장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 현대자동차는 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가 혼재돼서 근무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관리직 직원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구조에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이오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산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1심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동이오토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불법 파견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급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낸 소송들이 전부 기각이 되고 동이오토의 사내하청 시스템은 적법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러한 동이오토의 사내하청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쪽 충남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이 이 부분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많은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내하청의 문제점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 일단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임금 구조가 굉장히 기존의 생산직 근로자들, 즉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이런 수준의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더욱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내하청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파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이론적으로 파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이오토 같은 케이스에 있어서 어느 한 라인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파업을 했다 라고 그러면은 그 사내하청 업체와 동이오토와의 사이에는 계약은 도급계약이고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도급계약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도급계약 불이행이 되면 동이오토는 사내하청 업체에 대해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버리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은 그 업체는 거기서 사내하청으로 생산 업무만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고 안 하고는 사용자의 자율지요. 그 다음에 폐업에 따른 해고는 적법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서 문을 닫는 것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내하청 업체는 폐업을 하게 되고 그 사내하청 업체에서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전부 직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이오토 입장에서는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내하청 업체 대표자가 들어와서 다시 직원들을 모집해서 그 업무를 똑같이 하게 됩니다. 다만 직원들을 모집할 때 신규로 모집을 하죠. 신규 채용을 합니다. 신규 채용을 할 때 당연히 그 라인에서 근무했던 폐업으로 인해서 해고됐던 근로자들이 거기에 신규 채용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신규 채용을 할 때 파업에 적극적이지 않고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신규 채용이 될 수 있지만 파업을 주동했던 노동조합의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신규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 채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간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 들어간 사내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우리는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앞에 있던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 사람들하고 단 한 차례도 고용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업을 했을 경우에 사내하청 업체는 바뀌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거의 한 7, 80% 정도 새로운 사내하청 업체 신규 채용의 형식으로 들어가서 다시 근무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10%나 20%, 많으면 30%까지에 되는 근로자들은 신규 채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거의 노조 활동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충남, 서산 이쪽 지역에 있던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은 정말 상당히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탈법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이 사내하청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동의오토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즉 이거는 적법한 도급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오토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의오토의 사내하청 시스템은 적법성을 인정받아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모닝이 잘 생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거 모닝만 이럴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면 더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다른 차종들에 대해서도 동의오토에게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아자동차 노조에서도 상당 부분 이 동의오토의 사내하청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삼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동의오토의 사내하청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동의오토의 사내하청 시스템은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새로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 사내하청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